첫 시간에는 이제 금융이 발생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이 이제 결국은 그 자선과 약탈 사이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금융의 핵심인 은행, 증권, 보험들이 어떻게 생겨났나, 어떻게 발전했나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은 사실 금융이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약자에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 위험 관리나 금산분리 얘기도 이제 같이 금융의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현대 금융의 어떤 다양한 얘기들, 특히 이제 2008년 이후 금융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걸 사람이 소개해 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금융은 세계의 금융하고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피해도 좀 적게 봤지만 실제 또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뒤떨어지죠. 최근에 뭐 인터넷 전문은행 갖고 막 또 계속 얘기가 많잖아요. 제3은행 생긴다고 하는데 그건 다 1980년대 뭐 인터넷 나오면서 저기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시작했던 거고 다 이제 한물 간 얘기들이죠.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 현대 금융의 어려운 상품들, 뭐 자산담보보증권이나 파생금융 상품,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같은 분산 원장형 기법들까지 이제 간단히 그냥 용어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항목 하나하나가 다 가르친다, 같이 공부한다면 한 학기 이상 공부해야 할 대학에서 준다면 그런 주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금융보다는 금융의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일 수 있고 금융의 뿌리일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제목은 뭐 돈 바로 알기 이렇게 했는데 돈은 무엇일까? 뭐 너무 우리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매일 쓰는 거고 쓰고 있는데 이제 돈은 보통 개념을 본다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현찰로서의 돈, 그다음에 하나는 유동성으로서의 돈, 하나는 이제 재산, 소득, 이익 의미 이렇게 쓰여요. 우리가 뭐 돈만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뭐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쓸 때는 재산이나 이런 걸 의미하고, 그다음에 지갑에 있는 돈은 현찰은 바로 현찰이죠. 그다음에 시중에 돈이 안 돈다, 뭐 돈이 말랐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유동성으로의 돈입니다. 근데 뭐 재산, 소득이나 이익의 의미로 쓰일 때는 뭐 그건 일단 변질된 의미니까 빼고 이 두 가지 의미를 꼭 알아야 돼요. 현찰로서의 돈과 유동성으로서의 돈. 현찰로서의 돈은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발전해 온 거죠. 상품화폐, 뭐 금소화폐, 지폐, 수표, 전자화폐, 이제 지금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가상화폐나 이제 암호화폐 이런 것까지 이제 현찰로서의 돈이 발전해 왔어요. 상품화폐는 처음에 이제 물물 교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필요한 물건을 교환할 때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쌀 가진 사람하고 옷감 가진 사람하고 쌀 가진 사람하고 뭐 신발 가진 사람 이거 교환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환 비율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교환이 매개물로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상품들이 화폐로 쓰인 거예요. 처음에. 그런 건 사례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 조가비 껍질 이상하지만 조가비가 돈으로 참 많이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로 이렇게 화폐할 때 뭐 할 때는 패자 조개 패자가 아마 들어가고 그러는 게 최근까지도 1900년대까지도 아프리카에서는 조개나 이런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곡식은 뭐 당연히 보리나 이런 거, 쌀 우리나라에 많이 쓰였죠. 가축, 옷감, 소금, 아몬드, 차, 고래이빨, 가죽, 버터, 담배. 담배는 뭐 꼭 교도소나 그 포로수용소 같은 데서도 많이 쓰였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잘 이렇게 누구나 많이 쓸 수 있고 이렇게 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이렇게 분할이 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돈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불편하니까 이제 지폐가 금속화폐가 나오고 금속화폐도 무겁고 불편하니까 지폐가 나오고 그것도 불편하니까 수표나 또 이제 전자화폐까지 나온 거죠. 지금은 이제 가상화폐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화폐로서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뿌리가 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만 화폐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고 사실 우리 지폐는 참 우습잖아요. 종이에다가 질긴 종이에다가 숫자 좀 써 있고 뭐 글씨 좀 써 있고서 근데 이걸
팔고 뭐 이거 바꾸서 뭐 집도 팔고 뭐 뭐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도 팔고 이 돈을 받을 때는 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돈을 받고 또 어떤 물건이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 그러니까 화폐의 근원은 이게 다른 사람이 이 화폐를 받아줄 수 있다는 믿음이 화폐의 근원입니다. 이게 이제 화폐가 내재 가치, 뭐 이렇게 금이나 은 것, 다이아몬드 이런 귀한 거 내재 가치가 아닙니다. 내재 가치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게 다른 사람이 받아주겠다는 게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또 권력, 이거가 돈이다 하고서 이제 총칼로 들이밀어도 다른 사람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돈이 통용이 안 돼요. 뭐 그런 나라가 많죠. 뭐 법정화폐 만들어 통용 안 되는 거. 가까운 북한이 그렇죠. 북한이 수시로 화폐 개혁을 하거든요. 화폐 개혁 할 때마다 몰수하니까 그냥 아주 일상적인 아주 소규모 거래만 저기 북한 돈이 쓰이는 거지. 중요한 비즈니스에서는 북한에서도 북한 돈을 안 씁니다. 좀 위안화를 쓰거나 달러를 쓰거나 그렇게 해요. 북한도. 북한도 그러니까 화폐로서는 북한 돈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In God we trust란 말은 저게 혹시 보셨습니까? 어디 저거 In God we trust. 예? 달러에 써 있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거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믿는 신 안에서 달러에는 1달러, 2달러, 뭐 10달러, 100달러 지폐에 다 저 말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화폐의 본질을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신 안에서 이 신처럼 믿어달라는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화폐가 통용될 수 있는 뿌리는 신뢰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신뢰를 잃으면 화폐로서의 가치는 무너진다. 그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동성으로서의 돈은 요건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알아야만 또 경제를 분석할 수 있어요. 이게 추상적이고 확장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유동성으로서의 돈이 국민 경제에 실제 영향을 준다. 현찰은 사실 국민 경제에 돌고 있는 현찰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화폐 발행액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가끔 사람들이 화폐 개혁해서 땅속에, 그러니까 지하에 뭐 숨어 있고 이렇게 장롱 속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겠다 하는데 우리나라에 발행된 화폐액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나가 있는 화폐 총액, 한국에 있는, 뭐 한국에 있는, 외국에도 나갔을 거예요. 뭐 여기 동남아도 가 있을 거고 미국도 좀 가 있을 텐데 하여튼 한국은행에서 나간 화폐 발행 총액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쯤 될까? 500조 정도 안 되겠습니다. 여기 뭐 얼마쯤 될까? 괜찮아요. 이건 뭐 또 화폐.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개혁하면 지하 경제 확 끌어들일 수 있는 거니까. 몇천 조는 되잖아요. 예? 몇천 조는 되잖아요. 몇천 조요? 이게 안 많아요. 한 100조 좀 안 됩니다. 이 예산이 440조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 숫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화폐 개혁 해갖고 돈 좀 어떻게 끌어들이자 하는데 우리나라 예산에서 뭐 100조 채 안 되는 돈 해서 그게 거의 90%는 정상적인 돈일 거잖아요. 예? 한 20%가 좀 이렇게 좀 약간 검은 돈일 텐데 해봐야 20조 끌어들이려고 화폐 개혁 하겠다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상이 돈이 우리나라 경제가 커졌으니까 화폐 돈 5만 원짜리도 만들었겠다 해서 나가 있는 돈이 뭐 몇백 조, 몇천 조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안 그렇습니다. 100조가 채 안 됩니다. 제 책을 쓸 때 현금으로 찍어놓은 게 그렇다는 이야기죠. 현찰 5만 원짜리씩 만 원짜리 뭐 동전까지 다. 그럼 회수한 만큼 찍어내는 거네요. 아니죠. 이거 어떻게 찍어내냐면 민간이 필요로 하면 한국은행 그냥 찍어냅니다. 그 민간이 필요 없이 그냥 또 사람에 따라 돈을 많이 안 쓰잖아요. 안 쓰면 한국은행은 다시 은행한테 맡기면 은행은 돈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화폐는 무수익 자산입니다. 현찰은 은행이 많이 갖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은 다 계좌로 해주는 거죠. 화폐로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은 영업자금을 위해서 최소의 화폐만 갖고 있어요. 이거 많이 갖고 있으면 손해예요. 뭐 금고도 더 필요하고 이러니까 최소 그 나머지는 다 한국은행에다 예치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가 딱 났으니까 사람들이 다 살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돈을 달달달 뒤진 거예요. 장롱속이고 뭐고. 그러니까 뭐 동전 이런 게 막 다 은행에다 예치하는 거죠. 그거라도 이제 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그 돈을 둘 수 없으니까 한국은행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돈이 한국은행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한국은행은 어떻게 되죠? 소각은 안 해요. 돈을 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은 소각을 하는데 그냥 둡니다. 가장 힘들어진 게 조폐공사예요. 한국은행은 돈이 필요하면 돈이 나가서 안 들어오면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조폐공사에 발주를 해요. 그래서 인쇄를 해서 가져오는데 그걸 안 해요. 조폐공사가 그냥 1년 내내 놓은 거예요. 왜냐 우리는 흔돈 잘 정리해서 다시 쓰면 되니까. 그걸 이제 흔돈 들어와도 그게 이제 아주 나쁜 돈만 분리해서 그럼 폐기하고 쓸만한 돈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한국은행이 그런 걸 정사라고 해요. 정사해서 다시 다 정리해서 쓰면 되니까. 근데 한국은행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동전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동전은 되게 나가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냥 다 뭐 서랍 속 돼지저금통에 있는데 사람이 살기 어려우니까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들어오면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쌀 데가 없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와갖고. 그때 이제 한 1년 사이에 들어온 게 트럭으로 한 몇천 대가 들어온 거예요. 트럭으로 쳐서. 동전이. 이 이제 한국은행이 모든 한국은행 지점, 본점 지점에는 지하에 막 튼튼한 금고가 있어요. 튼튼한 금고가 있는데 다 싸도 쌀 데가 없어요. 근데 뭐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천 지점 같은 거 예를 들어 인천 지점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매립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돈을 하도 많이 싸니까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 건물 갈아놓는다고. 약간 과장이지만 이제 돈 못 받겠다고 우리 건물 더 이상 받으면 우리 건물 갈아놓는다고. 뭐 그런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갔고 이제 제가 그때 한국은행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돈을 총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돈을 보관하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관하라.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쌀 데가 없으니까 여기 1원짜리하고 10원짜리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보냈죠. 1원짜리, 10원짜리는 돈을 두 번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안에 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을 못하게. 1원짜리하고 10원짜리는 한 번만 들어가 있는 밖에도 싸도 된다. 그렇게 면책을 주지 않으면 쌀 데가 없으니 그 정도로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뭐 참 재밌죠, 그런 게. 근데 그건 이제 현찰로서의 돈이고 유동성을 해서 돈은 약간 재미로 나갔는데 빼고 이게 실제 이제 현찰은 아니지만 내가 돈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유동성의 돈이에요. 그게 뭐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동성의 돈이 첫째 예금이죠. 예금은 뭐 거의 현찰하고 똑같잖아요. 뭐 내가 그거 갖고서 다 계좌이체도 다 할 수 있고 뭐 그 신용카드도 쓸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예금이고, 예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뭐 요금을 예금 주고 뭐 저축성 예금도 깨면 되니까. 그리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도 팔으면 되잖아요. 주식은 뭐 바로 팔릴 수 있고 채권 같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신용이 좋아서 빚을 낼 수 있으면 그것도 돈이 돼요. 지금은 안 급하면 뭐 빚내서 자동차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집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건실해서 돈을 막 쉽게 꿔주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그것도 돈이 역할을 해요. 그리고 기업이 수익이 좋아도 돈을 잘 빌리잖아요. 기업 간 신용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 금리, 뭐 기업 경영지표, 뭐 다양한 것들이 이런 유동성이 개념에 영향을 준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것은 현찰이고 그 다음에는 예금이고 이렇게 조금씩 갈수록 돈의 역할을 하는 어떤 비중이 틀려요. 같은 100조가 있다 하더라도 현금 100조와 예금 100조와 또는 뭐 주식 100조와는 돈의 역할을 하는 게 좀 틀리죠, 그죠? 그렇다. 이제 사람들이 총 유동성 이런 유동성을 어떻게 하면은 측정을 해볼까? 이걸 잘 알아야지만 경제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통화지표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해요. 근데 이제 통화지표라는 게 보통 M1, M2, M3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M1 미국에 쓰는 말이래요. 미국에 쓰는 건데 통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M1은 다른 게 아니고 머니라는 뜻입니다. 머니 약자. 그러니까 돈 1, 돈 2, 돈 3. 그러니까 통화량 중에서 M1은
여기 현금 통화하고 예금, 뭐 요구불 예금, M2는 뭐 저축성 예금, M3는 뭐 조금 저기 뭐 채권이라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런 개념을 갖고 저기 유동성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현금 통화가 한 아까 100조 정도 잡으면 M1은 한 여기 80조, 800조 되고 M2는 25배. 저축성 예금까지 치면은 한 2,500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막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작은 현금 통화를 갖고 실제 예금 통화까지 늘어나는 규모는 엄청 크다. 그리고 돈은 그렇게 넓게 쓰는 게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중요한 건 지금 이 바깥에 흘러다니는 총 유동성이 얼마인지를 잘 알아야만 경제 정책을 할 때, 통화 정책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인지 모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그게 영향을 주는 정도가 틀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통화 지표를 만들고 어떤 건 좀 간단하게 만들고 어떤 건 크게 만들어서 이제 이게 분석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맞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융위기가 났어요. 금융위기가 났어. 이제 뭐 우리가 1997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고 미국도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직전 금융위기 직전하고 직후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이 통화 지표의 변화가 크게 있었을까? 그러니까 뭐 현금 통화 양이나 뭐 저기 예금 통화 양이나 이렇게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전에는 이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쉽고 돈들이 막 흔했죠. 사람들이 유동성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죠? 돈이 잘 돌았다는 뜻이고.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돈이 잘 안 도는 거죠. 그리고 돈이 부족하고 지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는 돈으로 인식하는 돈으로 보는 돈이 종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별로 아까 신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탁 나면서 어떻게 사람이 바뀔까요? 현금 또는 아주 튼튼한 은행에 있는 예금만 돈 역할을 하고 나머지 갈수록 요새 이제 부동산 같은 것도 점점 요새도 좀 그런 거죠. 부동산이 잘 안 팔리잖아요. 옛날에는 뭐 부동산 있으면 좀 좋은 지역 아파트는 그냥 현찰하고 갔잖아요. 그냥 내놓으면 팔리니까. 근데 지금은 잘 안 팔리니까 이제 그만큼 돈이 안 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돌아간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금융위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끔 들어보잖아요. 금융위기가 났을 때 뭐 이렇게 뭐 중앙은행들이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막 돈을 엄청 푼다고 막 그냥 뭐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통 돈이 많아지고 흔해지면은 돈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잖아요. 뭐 달러를 엄청 풀었다고 하는데 달러 값이 안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많이 풀었어요, 중앙은행이. 그건 사실이거든요. 중앙은행이 풀었을 때는 뭘 풀었냐면 현금 통화를 많이 푸는 거예요. 중앙은행 현금 통화를 푸니까. 중앙은행은 저 멀리 있는 이런 유동성 바깥에는 크게 영향을 못 줘요.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돈은 이게 현금 통화가 있는 마음대로 거의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 단기 예금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전체의 총 유동성 양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돈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풀어서 그렇다고 물가가 안 올라요. 그래도 왜냐하면 물가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건 유동성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 통화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꼭 아실게. 그러니까 환율이나 뭐 경제 영향을 주는 것은 현금 통화가 아니다. 이런 유동성으로서의 돈이다. 유동성의 돈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풀다가 경기가 좋아지고 뭐 여기 서로 은행들이 대출도 잘해주고 그러면 돈을 이제 전체적인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이제 돈을 중앙은행이 푼 현금 통화를 줄여줘야죠. 그걸 안 줄여주면 전체의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는 거다. 이제 어느 정도 개념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이 돈이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을 그렇게 설명해 주는 데가 이제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용 창조라는 게 있어요. 아까 현금 통화가 여기 1이면 8배, 25배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게 늘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중앙은행이 이제 발행한 본원통화, 이 본원통화라는 게 그냥 현금 통화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비슷하다 생각해도 일반인들한테는 별 차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같아요. 이걸 갖고서 은행에서 대출하고 예금하고 대출하고 예금하면서 돈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걸 신용창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조금 약간 음모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은행이 이제 허수를 만들었다.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사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얼마 아닌데, 응? 여기 8배잖아요. M1은 M3는 25배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M2는 이게 막 이런 늘어나는 과정이 이제 여기 은행의 신용 창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처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좀 줬어요. 만약에 뭐 100조를 아니면 10조를 줬어.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할 거 아니에요. 대출을 하면은 대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서 그냥 집으로 현찰로 전부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은행 계좌에 또 넣어놓잖아요, 다. 그러면 은행은 또 100조를 대출해줬지만 100조 대출 예금이 또 생기잖아요. 그 예금 갖고 또 대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리는 거죠. 근데 실제는 일부는 현찰로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은행들이 예금의 일정 부분은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해요. 그걸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현찰로 빠져나가고, 왜냐하면 현찰은 또 조금씩 가지니까. 그래서 대출을 100을 하면은 예금이 100이 느는 게 아니라 일부는 현찰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다시 또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니까, 그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그래요. 그 비율하고 현찰로 빠져나가는 비율은 나라마다 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게 한 10% 잡으면 그게 이제 100을 대출해주면 예금이 90 늘고, 또 90을 또 그거 갖고 대출해주면 또 81이 예금이 늘고, 이래서 끝없이 가다가 보면 제로가 되겠죠. 그런 걸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현금통화를 조금 공급해도 예금통화 뭐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게 이제 그런 과정이다. 신용창조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금, 대출, 지급결제를 동시에 한다, 은행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 시간에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하고 구분되는 기준이 뭐냐? 예금과 대출과 지급결제 업무를 동시에 한다. 그러니까 은행이 예금 대출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결제계좌는 다 은행에 있잖아요. 기업이 결제계좌도 은행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해주면 은행에 어디 있으니까 만약에 은행권을 전체로 보면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있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 은행이 아닌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은 조금 틀려요. 이건 예금도 받죠. 대출도 해주죠. 가면 다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에 결제구자를 갖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거기서 대출을 받아도 그 돈은 되게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와서 거기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신용창조능력이 확 떨어져요. 우체국은 더 떨어지죠. 우체국은 예금은 받지만 대출도 못 해주잖아요. 또 결제도 뭐 별로 못 하잖아요. 증권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용창조는 은행이 하는 게 이게 어떻게 특권을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금, 대출, 지급결제를 동시에 하게 된 거예요. 은행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용창조 능력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음모론을 주장하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오래된 음모론입니다. 이건 굉장히 논리도 상당 부분 맞는 게 있고, 이 신용창조를 할 때는 이 대출 해주고 대출 원금만 신용창조가 된다. 그 이자를 낼 돈은 신용창조가 안 되기 때문에, 예금 통화 속에는 이자 낼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를 낼 돈이 부족해서 경제 전체로 보면은 이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뭐 한 몇십 년에 한 번, 또 빨리면 10년에 한 번씩 빚잔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위기가 오는 거다. 금융위기가 오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면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금융을 너무 단순하게 본 거다. 근데 금융은 보통 통화가 실제 우리가 민간 예금 대출만 받는데 돈이 공급되는 경로는 보통 이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민간, 정부, 해외, 기타. 이 네 가지를 통해 돈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으면 네 가지를 구분해서 지금 돈이 잘 돌고 있느냐, 돈이 잘 공급되느냐. 민간 부분에서 공급되는 건 주로 이제 대출, 예금 대출을 통해서 이게 신용창조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근데 정부는 뭐냐면 이거 굉장히 커요. 정부는 우리 예산화가 470조인가요? 470조, 그렇죠? 이게 다 여기 정부 부분입니다. 급여를 준다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가, 정부가 물건을 사는 것은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또 세금도 걷잖아요. 그다음에 벌금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은 돈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부도 이제 돈을 뿌리고 흡수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도 수출이 잘 돼서 돈이 들어오면 돈이 늘어나는 거고, 외국인 주식이라든가 외국인 투자들이 아니면 뭐 기업에다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외국인 돈이 들어와서 우리의 돈이 늘어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뭐 수입 대금을 지급하거나 해외 유학 경비를 송급하거나 뭐 해외 투자를 하면은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겹쳐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은 이제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면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통화가 늘어나는 거고, 또 물품도 구입해도 그렇고 이자도 주고 배당금도 주죠. 반대로 이제 대출 이자를 받거나 보유자산 매각하거나 자본금 증액을 하면 돈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네 가지가 서로 엉기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신용창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은행들이 이자 낼 돈을 신용창조 과정에서는 이자 낼 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 부분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다 보면 뭐 민간 부분에서 돈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기타 부분에서도 또 여기 은행들이 뭐 급여나 배당금이나 이자로 예금이자 돈이 나가고, 이건 뭐 그다음에 해외나 정부 부분에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네 가지를 생각한다면 실제 이제 그런 주장은 너무 단순하게 본 거다, 금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복잡하죠, 이건. 근데 이런 게 있다. 뭐 돈을 근데 이렇게 자기가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의 총유동성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민간 부분에서 돈이 잘 도느냐, 예금 대출이 잘 일어나느냐, 그것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야 되고,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니까 수출이 잘 돼서 해외 쪽에 돈이 잘 들어오느냐, 또 해외 쪽 돈이 빠져나가느냐, 그다음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은행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도 머릿속에 그려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돈이 어떻게 공급되겠다, 이런 것을 그릴 수 있어야만 큰 그림을, 빅픽처를 경제에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개인이 살림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면 그렇고, 이제 지금은 돈이 값. 우리가 돈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교환이 매개물이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가치 척도의 기능입니다. 모든 물건은 대개 돈으로 가격이 되잖아요. 얼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돈이 값은 없느냐? 돈이 값은 물가하고 환율입니다. 자, 물가가 오르면 돈이 값이 떨어진 거죠. 근데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돈이 대외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뭐 쌀값이 뭐 전체적인 물가가 쌀로 그냥 계산했을 때, 옛날에 뭐 쌀 한 가마니가 뭐 40만 원이었다. 40만 원이었다. 그러다가 그게 60만 원으로 가면은 돈값이 한 50% 떨어진 거죠. 더 60만 원을 갖다 줘야지 쌀 한 가마니를 사니까. 옛날에 40만 원 갖다 줘도 쌀 한 가마니 샀는데 돈값이 떨어지고 쌀값은 오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환율은 반대죠. 뭐 또 똑같죠.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옛날에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지금 1,500원이 됐다. 그러면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지금은 1,500원을 갖다 줘야 되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이제 돈값의 장기 비교를 해보면 재밌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 독일을 보면 1970년대부터 통계가 어느 정도 정비된 1970년대부터 보면은 우리나라 돈은 물가나 환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이때 1970년대, 60년대 뭐 중반 이럴 때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났지만 엔화하고 한국 돈하고 가치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1엔하고 1원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0대 1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여기 10분의 1로 줄었죠. 멀리 갈 것도 없고 한 2007년만 해도 달러당 원화의 환율이 한 800원 정도 했어요. 1달러가 한 800원 정도. 지금은 뭐 1130원, 뭐 어떤 때는 1200원도 하고 뭐 나쁠 때는 거의 1900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잖아요. 그러죠? 한국 돈은 옛날에 이제 1970년대 이때는 한 300원 정도 했어요. 1달러가. 엔화도 그렇게 했고. 근데 엔화는 지금 저기 그 1달러가 100원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100엔 정도로. 우리는 1000엔을 오르고. 그러니까 거꾸로 간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독일이나 일본은 물가가 장기간 볼 때는 연 한 1% 이내로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그래도 뭐 2% 내에 있었지만 198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물가가 연 20% 정도 올랐어요. 연 20%. 그러면 뭐 한 3, 4년이면 2배씩 오르는 거죠. 그런 물가 차이. 그러니까 돈값이 계속 떨어진 거죠. 국내. 그리고 환율, 그러니까 국내의 돈값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환율도 올라가서 대외 가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은 자기네 돈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경제를 끌고 온 나라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돈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면서 경제를 끌고 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나 독일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부자죠. 왜냐하면 달러 기준으로 본다면 또는 뭐 저기 물가도 안 올라갔으니까 좋고 또 미국이나 뭐 유럽으로 갔을 때 뭐 다른 나라로 갔을 때 같은 돈을 갖고 나가면 더 폼나게 더 많이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해외로 나갈 때는 돈이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 물가는 오르고 이것을 1, 2년 비교하면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한 30년, 50년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돈의 가치가 변하면, 경제 주체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만 돼요. 일단 물가 상승 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물가가 오르면? 돈 많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건 좀 틀립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 많은 게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실물 자산이 많은 사람. 왜냐하면 저기 돈값은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 돈값이 떨어지니까 돈이 오히려 적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화폐는 적고 실물 자산이 많고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빚이 많은 사람들. 내가 빚이 그냥 저기 한 1000억 좀 있다. 그러면 물가가 1000배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금 가치로 하면 여기 1억 원만 갖고 있어도 갚을 수 있잖아요. 1억 원어치 물건만 갖고 있어도 갚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실물 자산을 갖고 있거나 채무자가 이익을 봐요. 그리고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금융, 그다음에 연금 소득자처럼 고정적으로 소득을 받는 사람.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가 손해를 봅니다. 또 500원 하다 1000원을 오르면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죠. 그 달러를 버는 사람. 달러를 버는 사람은 누구죠? 수출업자. 우리나라 보면 수출업자죠.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달러를 갖고 있거나 외국인들이 달러를 갖고 있겠죠. 이런 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 손해보는 사람들은 이제 수입업자. 또 달러를 써야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식을 해외에 이렇게 유학을 보낸 사람. 기러기 아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다 달러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름을 넣을 때는 운전하기 위해서 기름을 넣는 거. 그건 좀 달러잖아요. 그건 수입하니 기름값이 오르죠. 그리고 또 빵값도 오르고 밀가루값이 오르니까.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근데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는 이익을 보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물건을 수출해서 $10,000를 받았다. 그러면 옛날에 1달러가 1,000원일 때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1달러가 1,500원이면 1,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500만 원은 그냥 생기잖아요. 국내에서는 원화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가 유리해요.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 환율이 올랐을 때 수출업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뭐 환율을 올려갖고 수출을 증진, 수출 확대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환율을 올려서 수출을 늘려야 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수출업체가 이익을 보죠.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수출하는 업체들이 이익을 보는데 그 보는 이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환율이 올라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가 돈을 벌어요. 아까 뭐 저기 그 10,000불 수출하면 뭐 1,000만 원 받는 것을 1,500만 원 받으니까 갑자기 500만 원 더 받는 거죠.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분명히 더 받은 건 사실인데 그것은 이게 수입품을 쓰는 사람들이 낸 거예요. 뒤로 돌아서. 그게 경제 전체로 볼 때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집값이 이제 뭐 확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은 이익이잖아요. 근데 집 없는 사람들은 손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율이 오르면 똑같이 영향을 주는 거죠. MB 정부 때 강만수가 고환율 정책을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하려고 했죠. 많이 했죠. 그거 사실입니다. 그건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하다 보는데 이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확 쏟아지니까 뭐 그 안에도 뭐 환율이 저절로 올라가 버렸죠. 뭐 환율이 오르면 결국 국민들 대다수가 손해를 보고 국민들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본하고 독일은 독일은 이제 좀 달라졌죠. 유로를 쓰니까 마르크 때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돈이 마르크였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뭐 계속 강한 돈, 엔화고, 그러니까 두 나라는 뭐 스위스 프랑까지 그런 세 나라 돈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돈이었죠. 안전통화고, 근데 이제 뭐 그런 통화들이 이제 계속 환율이 떨어져서 돈이 가치는 올라왔다. 그럼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이 값이 변하지는 않아야 돼요. 이건 이 돈이 값이 변해서 어떤 사람이 뭐 약간 채권자가 또는 뭐 실물자산 보유자가 수출업체가 이렇게 거저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이것은 없애고 그냥 자기가 사업을 해서 생산을 잘해서 영업을 잘해서 돈을 벌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율이건 물가건 부동산 가격도 계속 그냥 안정적으로 약간 소비자 물가나 이런 좀 상승하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줘야만 잘 운영하는 나라다. 한국은 아마 제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일본이나 독일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환율도 안정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는 우등생입니다. 그리고 우등생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나 뭐 남미 국가들은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환율도 엄청 올랐고, 근데 경제 성장도 별로 못했잖아요. 이런 나라는 낙제생이고요. 우리나라는 물가하고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꽤 올랐고 경제 성장은 꽤 잘했죠. 우리나라는 중간은 같다. 그래서 진짜 이제 우등생이 되고 선진국이 되려면 이제 지금부터는 환율도 떨어뜨려야 되고 또 환율도 안정돼야 되고 떨어뜨리니까 지금 정도로 최소한 가야죠. 올라가지 않고 물가도 좀 더 안정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된 상태에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성장도 할 수 있어야 훌륭하다. 그래야 경제 주체 간에 이익이 안 갈리는 거거든요. 그건 정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이익을 가게 하면은. 그리고 아까 물가 상승 시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채무자라고 그랬죠. 국민 전체에서 가장 큰 채무자는 누굴까요? 국민 경제 전체에서 가장. 기업들 융자받은 그렇죠. 기업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국가입니다. 사실 어느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지 가장 큰 채무자는 정부다. 국가 채무가 크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제 빚이 많아지잖아요. 국가 채무가 빚이 많아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플레를 확 시켜요. 물가 상승을 확 시키면 아까 말한 대로 빚을 갚을 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 뭐 차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나는 못 갚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나면
인플레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능한 인플레를 통해서 물가를 해결하니까 국가의 빚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떤 거 같아요? 한국의 국가 부채를 물가는 지금 다 아니지만 부동산을 빼고는 일반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죠. 최근에 좀 오르고 있죠, 그죠? 뭐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는데 뭐 한 그간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러니까 뭐 우리 물가 문제는 심각한 나라는 아니죠. 안정돼 조금 선진국 중에서 좀 많은 편이지만 안정돼 있지만 있고 국가 부채는 아직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한 60%, 70% 이런 거 될 겁니다. 공기업 넣고 해도. 근데 이제 문제는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고령화되고 의료비도 많이 늘어나고 복지도 늘려야 되고 뭐건 당연하죠. 늘려야 되는데 되게 이제 조세 수입이 들어오는 건 경제 성장률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뭐 좋지 않다.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밝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초 인플레이션. 굉장히 많이 인플레 되는데 보통 연 500% 이상 물가가 오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연 500%는 우리나라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우리는 이렇게 만성적으로 20%, 30%씩 쭉 장기적으로 올랐지만 단기간에 막 그냥 1000%, 2000%, 10,000% 막 이렇게 오르는 나라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독일, 뭐 터키, 뭐 그다음에 그리스, 일본도 잠깐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요. 지금 베네수엘라, 뭐 아프리카의 그 짐바브웨, 앙골라 이런데 거기는 그다음에 옛날에 그 1990년대 초반 이때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데 10,000%씩, 5,000%씩 이렇게 올라요. 그 이제 세계에서 가장 최고 높았던 건 사례는 아니지만 독일이 특별히 이제 특별한 예로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단기간에 아주 뭐 극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순간에 사라져요, 저게. 참 재밌는 거죠. 독일이 이제 1922년부터 3년 사이, 23년 때 많이 올랐어요. 2차 대전 끝나면서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전쟁 배상금하고 국가빚이 확 늘어나면서 이제 막 돈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회가 바뀌냐면 물가가 그냥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감자 한 포대 사기 위해서는 돈을 한 수레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식상을 주문할 때는 항상 선물로 내야 돼요. 왜냐면 밥 먹는 사이에 값이 또 올라요. 진짜예요. 그리고 일로 살려면 그냥 돈으로 떼는 게 낫고 도배지 살 필요 없이 돈으로 도배하는 게 낫고. 예전에 동구권도 있지 않았습니까? 헝가리 같은 90년대 넘어가면서 일시적으로 했죠. 헝가리 같은 나라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참 재밌는 그렇게 이제 올랐어요. 물가가 하도 올랐어요. 그때 이제 히틀러도 그때 등장하는 거죠. 히틀러가 막 국민들이 뭐 그냥 그렇게 되면 되게 중산층이 잘 몰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관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가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이 빚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또 실물 자산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그냥 집 한 채 갖고 금융자산 쪽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망가지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연금 갖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냥 거의 거지가 되고 가장 힘든 게 조금씩 이제 채권자들 되게 여기 뭐 연금 같은 게 연금 일종의 채권이잖아요. 정부가 돈을 이렇게 주는 거니까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여기 동생이 있는데 그 형은 뭐 굉장히 이렇게 뭐 게으르고 술주정뱅이고 동생은 뭐 이렇게 아주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동생이 저축을 많이 해서 그 돈이 아무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물가가 하도 오르니까 형은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도 게을러갖고 술 먹고서 병을 안 치웠더니 빈병 갖다 팔으니까 저축한 동생보다 더 부자가 된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독일이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 1년 반 정도에. 그리고 화폐 개혁을 해요. 이게 물가가 많이 오르면 화폐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화폐 개혁을 하는데 이때 화폐 개혁이 몇 대 몇으로 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가 화폐 개혁 2번 했는데 세 번 했나? 3번 했는데 2번 했다. 한 번은 그냥 1대1로 했으니까 한 번은 100대1, 한 번은 10대1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한 게 62년도가 10대1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1로 하고 이때는 독일은 세게 했죠. 한 10,000대 1 정도 했어요. 10,000대 1. 얼마? 한 1000대 1? 더 세게 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10만 대 1. 1조 대 1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나. 1조 대 1로 화폐 개혁을 해서. 그러니까 뭐 돈이 하도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돈이 막 인플레가 될 때는 월급을 노사 막 이렇게 노사쟁이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급을 저녁에 주지 말고 아침에 달라는 겁니다. 꼭 조삼모사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게 괜히 제가 아까 음식점도 선불내라고 했잖아요. 같은 월급이라도 아침에 받으면 빨리 그걸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저녁에 받으면 다음날 사야 되잖아요. 물건 가게 닫히면. 하룻밤 지내고 나면 돈 가치가 또 확 줄어드니까 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받고 그런 거.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근데 독일이 이제 또 그걸 극복을 하고 새로운 돈을 만들고 이제 결국 돈은 신뢰의 문제니까 새로운 돈을 만들 때 이 돈은 독일에 있는 땅을 담보로 했다. 이렇게 뭐 사실 담보로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갖고 1조 대 1로 하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신뢰죠 또. 그 돈을 맞아 사람들이 안 믿고 돈을 그러니까 돌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돈을 내 딱 받잖아요. 월급 받으면 모든 사람이 그냥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물건을 사야지. 돈으로 갖고 있으면 손해거든요. 바로바로 떨어지니까. 물건으로 순식간에 바꿔야 되니까 화폐의 유통 속도가 막 총알처럼 빨라지는 거예요. 화폐의 양도 늘어나고 화폐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뭐 돈이 가치가 급속히 떨어지는데 이제 사람이 신뢰가 되면서 돈을 보유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겠다. 그러면 이제 좀 돈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때는 뭐 이제 우리처럼 조폐공사가 독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조폐공사 갖고 사람들 현찰 외에는 절대 받질 않습니다. 이 저런 때가 되면 은행 예금 돼 갖고서 뭐 요새야 뭐 계좌 이체해서 즉시 가지만 예전에는 수표 쓰면 하루씩 결제는 걸릴 거 아니에요. 하루 돌아가면 그 완전히 절반 이상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바보 짓은 안 해요. 다 현찰만 받는 거예요. 조폐공사 갖고 윤정기를 막 불나게 돌려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근처에 있는 조그만 좀 괜찮은 인쇄소를 지정하는 거예요. 너도 돈 찍어. 뭐 여기 뭐 쉽게 여기 출판사 뭐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출판사들부터 돈 찍으라고. 그 대신에 거기는 큰 돈은 못 찍게 하겠죠. 잔돈. 뭐 그런 일에서 그냥 또 더 심해지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일인데 감당이 안 되니까 돈을 앞면만 인쇄하는 거예요. 뒷면은 인쇄를 안 하지. 인쇄비 아끼고 빨리 인쇄하려고. 뭐 그냥 뭐 상관없어요. 그냥 그 돈 별로 쓰지도 않은 거니까. 그 뒤는 메모지로 써도 되고. 웃기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있었고 한국은 이런 일까지는 없었는데 한국은 또 1980년까지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80년 되면서 이제 물가가 두 자릿수 물가가 이제 한 자릿수로 1980년, 81년, 82년 되면서 이제 뭐 15%, 20%, 25%씩 오르던 것이 이제 9%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꽤 안정된 나라 들어가죠. 1980년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얘기들도 이게 굉장히 하면 길죠. 그때가 이제 전두환 때였죠. 그러니까 거의 총칼을 동원해서 물가를 사실은 잡았어요. 경제 논리만 갖고도 잡기 어려웠죠. 사람들 심리가 물가 기대심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거의 물가 하와 전쟁까지 하듯이 해서 물가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물가가 경제 성장률과 또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사람마다 틀린데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경제 성장은 외형적으로 조금 좋아져요. 그런데 실제 물가 때문에 오르는 성장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 늘어난 아까 말한 대로 독일처럼 1조 그러면 1조면 1조배 뭐 그냥 다 1조예요. 그냥 다.
그 지폐,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 저기 뭐 지폐 큰 것은 뭐 그냥 뭐 몇백만 마르크짜리가 수두룩하니까 그런 1조짜리 저기 지폐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그러니까 뭐 100조도 있었을 것 같다 지폐가 100조짜리 지폐도. 근데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의미가 없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적당히 오르면 뭐 경제에 플러스 된다, 성장에 플러스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적당히 오르면 아주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물가는 오르는 거다라는 심리를 딱 갖게 되면 경제에 마이너스, 그때부터 마이너스입니다. 그걸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들어오면. 그래서 선진국 중에는 물가가 높은 나라는 선진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그건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물가가 안정됐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 충분한 조건은 아닌데 꼭 필요 조건이죠.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나라는 선진국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아까 말했습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경제 성장을 끌고 갈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물가를 좀 올려주면 경제가 잘 돌아가는 듯해요. 돈이 빨리빨리 도르니까.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책 당국 쉬운 길이니까. 그건 이제 투기, 뭐 부동산이건 일반 실물 쪽에서건 사람들이 물건을 빨리 사잖아요. 물가가 오르고르하면 옛날 같으면 우리 젊었을 때 한 20, 30대는 휴지를 많이 집에서 쟁여놔야 돼. 왜냐하면 당연히 휴지값은 내년에 2배 되니까. 그러면 더 많이 팔리잖아요, 물가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경제가 좀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죠. 사람들이 생산에 전념하지 않고 경제 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투기로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값이라는 게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제를 성장할 수 있어야 경제 정책을 잘 끌고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값이 안정돼야만 경제 주체 간에 뭐 괜히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통화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적정한 돈이 흐르게 해서 돈이 값이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 돈이 값은 이제 세 가지죠. 일반 물가, 환율, 부동산 가격. 이 세 가지가 안정돼 있어야만 돈이 가격이 안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그 통화정책을 이렇게 좀 약간 유식한 말을 쓰면 적정량의 돈을 흐르게 해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속 성장이 뭐 1년에 확 성장해 다음에 뚝 떨어져 이런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공정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고용 확대가 이루어진다. 그 물가 안정이 돼야만 그것이 공정 분배의 기초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돈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누군가 이익을 보고 누군가 손해를 봅니다. 자기가 노력한 거 관계없이. 그러니까 공정분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뭐 유럽 같은 데, 일본 같은 데는 분배 구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분배가 된다. 또 고용 확대도 당연합니다. 통화 정책에. 근데 통화 정책의 목표는 나라마다 좀 틀려요. 법으로 한국은 물가 안정이 1번이고 물가 안정에 이제 금융 안정도 유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법이 좀 애매합니다. 근데 미국은 명확하게 돼 있어요. 물가 안정, 최대 고용.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만 해서는 안 되고 고용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또 하나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 이렇게 돼 있는 나라도 많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 안정을 가장 강하게 끌고 있는 나라들은 독일이죠. 독일과 관계가 깊은 나라들, 유럽 중앙은행 같은 데는 아주, 왜냐하면 독일이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0년대 가장 심각한 물가 상승을 경험했기 때문에 독일은 물가에 대해서는 국민이 아주 노이로제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철저히 갖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 오르려면은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모든 독일 사람이 분데스방크는 믿는다. 분데스방크가 독일 중앙은행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그러니까 여기 그렇기 때문에 독일 마르크가 독일의 자존심이었죠. 여기서는 적정량의 돈을 흐르게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조절이 어려운 총유동성 개념의 돈이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통화정책은 뭐 이렇게 딱 돈이라고 해서 현찰이나 또는 은행 예금과 뭐 이렇게 또는 뭐 저기 그 총통화 또는 뭐 유동성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지표로 나와 있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광의의 개념의 그런 유동성 개념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적정하게 있어야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딱 뭐 돈이 양이 이렇게 뭐 현찰처럼 딱 현찰량이 얼마큼 됐을 때 딱 좋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중앙은행이 하기 편해요. 뭐 누구누구 정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경제에 미치는 돈은 그게 아니고 뭔가 있는데 모호한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 돈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 근본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돈 막 서로 뭐 찍어내니까 근본이제로 가면은 뭐 돈이 양이 딱 정해져 있어 경제가 아주 깔끔하게 갈 거다 하는데 그건 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돈은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즉 눈에 보이는 현찰이나 금 이런 게 돈이 아니에요. 돈은 신뢰거든요. 신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 뭐 경제를 돌게 만드는 건 다 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근본이제로 갔다고 해서 그런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고 오히려 더 그 돈을 경제를 더 망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은 그 총유동성 개념, 그런 큰 넓은 유동성 개념이고 그 유동성 개념 밑바탕에는 신뢰가 깔려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통화 정책은 여기 통화량 중심, 금리 중심의 통화 정책이 있다. 통화량 중심의 통화 정책은 1970년대, 80년대, 한 90년대까지 주로 이 통화량을, 그러니까 총유동성은 관리는 못하지만 이렇게 은행 속에 있는 돈의 양을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정책을 주로 썼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표는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돈의 역할을 하는 게 틀려지니까 의미가 없어지니까 점점 나라들이 이제 금리 중심의 정책으로, 금리는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이제 금리가 나오는 거니까 금리 중심의 정책으로 이제 가고 있다. 지금 대부분의 중앙은행들, 선진국 중앙은행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금리 중심의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통화정책 수단을 조금 공부해 보면 대출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공개시장 조작, 이게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막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융기관들 대출 한도를 정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인데 한국은행이 이제 지금 같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너 이번 달에는 대출 늘어나는 거 너희 은행은 200억, 너희 은행은 말 잘 들으니까 300억, 너는 왜 말이 안 들었어? 150억. 그 이상 대출 못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예금이 늘어도 대출을 못하는 거예요. 딱 그걸 한도를 탁탁 정해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돈의 양이 아주 관리가 굉장히 쉽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런 시대 있었고, 그게 집적 규제 시대였죠. 그게 뭐 멀지도 않아요. 1980년대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상반기간. 그러니까 그때는 신용 창조라는 게 별로 뭐 의미도 없었던 거죠. 그런 시대에 있었다. 대출 정책은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듯이 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느냐,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뭐 담보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 되게 그냥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되게 담보를 받거든. 담보는 국채 같은 거나 아니면 은행이 대출해 준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은행이 대출했을 때 어음 같은 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국은행이 다시 담보로 주어서 대출을 해줘요. 그런 거. 이 재할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할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할인. 잘 모르죠? 응? 일본말 와리깡. 압니까? 와리깡? 아시는 것 같으네?
부동산 쪽에 있으시면 와리깡.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상거래를 했어요. 저기 뭐 옛날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그 거래를 납품을 했어. 내가 뭐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납품을 했어 물건을. 그러면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어음을 줘요. 뭐 이게 10억짜리 주면은 그게 돈이 아니잖아. 일단은 이거 갖고서 쓸 수 없으니까 저기 은행에 가면은 그걸 이자 그 만기가 이자를 떼고 그 만기가 이자를 떼는 거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해서 잔액을 줘요. 근데 은행하고 거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죠? 사채시장으로 가요. 명동 사채시장. 그래서 와리깡을 한다는 거죠. 그래 그때는 세게 그냥 깎이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1억짜리가 뭐 어떤 때는 뭐 6천만 원도 받고 3천만 원도 받고 이렇게 급하면 이자 선이자를 이렇게 띄고서 옛날에 그랬어요. 명동 사채시장이 가장 큰 게 이 어음 할인을 했습니다. 어음 와리깡을. 그것을 재할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은행들이 이제 그렇게 어음을 할인해서 산 것을 한국은행이 다시 또 리디스카운트 또 할인해서 사주는 거죠. 그걸 이제 그런 걸 대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 준비율 정책은 은행들이 이제 예금을 받으면 일정 부분을 한국은행이 내치를 해야 돼요. 그것을 비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뭐 보통 1% 예금해라, 2% 예금해라. 그러면 그걸 높일수록 어떻게 돼요? 지급 준비율이 올라가면 준비할 돈이 많아지니까 우리 대출할 돈은 적어지죠. 아까 신용 창조를 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급 준비율 정책은 중국이 많이 썼어요 그간에. 중국은 이제 막 돈이 많이 들어오면 지급 준비율 이자율만 올리면 효과가 적으니까 지급 준비율도 같이 올려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돈을 더 많이 돌게 하려면 지급 준비율을 낮춰주면 되죠. 아까 말한 대출을 할 때는 대출 금리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낮춰주든가 대출할 수 있는 채권들을 담보로 확 늘려주면은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은 이건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우리말 그대로 번역해서 근데 좀 말이 번역을 처음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 같아요. 공개시장 조작. 좀 이상하죠, 그죠? 뭔가 장난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현재 통역 중에서는. 이게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뭐 증권회사나 은행들이랑.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바깥에다 풀고 싶을 때 돈이 더 많아야 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채권을 사면 돼요. 채권을 사면은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고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죠. 채권도 돈이지만 돈이 기능이 떨어지는 돈인데 그것이 아주 유동성이 높은 현찰로 바뀌는 거니까 형찰 비슷한 돈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돈을 바깥에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내다 팔으면 되죠 거꾸로. 그럼 돈이 한국은행에 들어오니까 한국은행은 매일 사고 팔아요. 매일 사고 팔아서 금리를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팔으면 여기 채권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채권값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나요? 그거 좀 어렵죠. 그게 이제 이쪽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채권도 물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이 내가 여기 막 사겠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채권을 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죠?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죠. 네? 가격이 오르면 그 채권이 가치가 높아지니까 금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될 듯 말 듯 하죠. 그리고 이제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채권 가격과 금리는 서로 반비례한다. 일단 그 정도를 아시세요. 설명을 이렇게만 할게요. 좀 어렵지만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른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을 통해서 채권을 막 사들이면 막 사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여기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고 시중에 돈은 많아지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주로 쓰는 게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다. 이게 일상적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양적 완화. 이제 푼다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돈을 헬리콥터로 풀듯이 막 뿌리듯이 돈을 풀었는데도 돈이 많아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달러 값이 뭐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잖아요. 네? 오히려 오르고 왜 하니까 2008년 위기 이후에 달러 값은 올랐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민 보좌관이 늦게 왔으니까 좀 설명드리면 총 유동성은 이게 오히려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유동성이 이만큼 있었는데 옛날에 위기 전에 경제가 돌기 위해서 이만큼 유지돼야 돼요. 아니면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위기가 오면서 그냥 한쪽이 확 없어진 거예요. 뭐 옛날에 잘 돌고 있는 은행이 대출해 줄 능력이라든가 서로 기업 간 신용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못 믿으니까. 신뢰가 금융위기가 오면 서로 못 믿거든요. 이만큼 사라지니까 총 유동성이 이만했었는데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없어진 거예요. 확 줄었어. 그럼 이걸 보충을 안 해주면 경제가 그냥 찌그러드는 거거든요. 이거 보충을 어떻게 하겠어요? 신뢰로 회복을 은행 간 이건 할 수가 쉽게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못 믿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중앙은행이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현찰을 갖다 들어붓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게 양적 완화인 거예요. 금리를 제로까지 내렸어요. 이제 금리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도 아까 말한 총유동성이라는 개념에 시중에 꼭 돌아와서 이렇게 경제를 위해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 양이 있는 거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위기가 와서 또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확 이만큼 줄어들었어. 근데 금리는 더 이상 낮출 수 없어. 제로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중앙은행이 돈을 갖다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도 물가 안 올라요. 달러 값도 안 떨어지고 엔화 값도 안 떨어지고. 왜냐하면 실제 경제 영향을 주는 건 총유동성이니까. 총유동성이 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걸 이 숫자로는 모르지만 이걸 계속 보면서 이 총유동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늘어나는지 줄지 이런 걸 보면서 계속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해도 돈이 잘 안 돌아서 막 그냥 제로금리를 해도 잘 안 되는 양적 완화를 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적 완화는 일본이 처음 했어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말도 일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걸 이제 양적 완화를 영어로는 퀀터티티브 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니까 이게 그 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시장 조작에서 채권을 사는 거예요. 막 채권을. 근데 가장 많이 사는 게 채권이고 일본은 뭐 약간 말한다면 약간 무식하게 했어요. 주식시장이 나쁘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주식시장을 살리려면 주식 사야죠. 샀어요. 일본 중앙은행이. 그냥 가서 한국처럼 요새 주식시장이 힘없네 일본 은행이 그래갖고 삼성전자하고 뭐 현대자동차 주식 올리지. 그럼 중앙은행이 돈 무지하게 있잖아요. 중앙은행은 돈이 제한이 없는데요. 여러분 꼭 아실 것은 중앙은행이 국내에서는 돈이 제한이 없어요. 찍으면 되니까. 조평사 보고 찍으라 하면 찍으면 되니까 그 돈을 갖고서 사는 거예요. 뭐 일본 중앙은행 소니 주식도 사고 뭐 도요타 주식도 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주식까지 산 나라예요. 그게 이제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다 채권만 사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영향을 주려고 채권을 사는데 중앙은행이 물건을 사는 게 이제 그 양적 완화예요. 그래서 대차도표를 자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풀면 일단 중앙은행 부채잖아요. 현금이 늘어나면 현찰은 하여튼 어쨌든 중앙은행 부채로 잡히는 거고 반대쪽에 하여튼 산 게 들어가요. 채권도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중앙은행이 이 아파트 값을 올리고 싶다. 아파트 사면 돼요. 그럼 아파트 값 확 오르죠. 안 그렇겠습니까? 생선값을 좀 올리고 싶다. 생선 사면 돼요. 생선 사갖고 그냥 냉동실에다 꽉 넣어놓으면 생선값 오르지 않겠어요? 다 사버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양적 완화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우스운 얘기고 생선이나 아파트 사는 건 근데 언젠가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말이 나올지도 몰라. 한국은행 아파트 사라고. 근데 일본은 주식까지는 했어요. 미국은 뭐까지는 안 가고 미국은 이제 2008년 11월에 이제 제로 금리를 했는데도 돈이 안 돌으니까 돈이 안 돌아서 총 유동성 개념이 돈이 없으니까 여기 양적 완화를 해서 막 채권을 주로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지난번에 설명드린 MBS 같은 걸 많이 샀어요. 주택 쪽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쪽에 있는 채권을 사는 거죠. MBS가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 쪽에 돈이 많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사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싶으니까 2015년 12월에 이제 제로금리를 탈피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2008년에 저렇게 과감한 조치를 하니까 2010년부터 경기가 조금 살아났어요. 그때 유행했던 말이 출구 전략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엑시트 스트래티지라고 들어보셨죠? 기억나죠? 왜냐하면 이제는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그만두겠다. 그걸 이제 탈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버냉키라는 사람이 이제 막 얘기하고 다녔죠. 개월, 1년 정도 지나니까 경기가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쑥 들어갔죠. 그래서 또 한 3년쯤 후에, 그러니까 2001년, 한 4년쯤 후에 결국 제로금리를 벗어난 거예요. 출구 전략을 그때 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때 쓰면 또 창피하니까. 그때는 뭘 썼을까요?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은 수소를 잠그는 거. 예, 그런 거 같다. 이제 콸콸콸 물 틀어서 돈 막 쏟아붓잖아요. 그걸 잠궈서 이제 물을 좀 들러가게 하자. 뭐 이렇게 테이퍼링이라는 말로 하면서 이제 제로금리를 탈피하고 양적 완화를, 양적 축소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그런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의 미국 통화정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통화정책이 이제 급격히 변했어요. 예전에는 제로금리라는 것을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있을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세상에서. 경제학 교과서에서 제로금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제로금리가 되면은 제로로 자금을 조달하면 단 1%나 0.1% 수익만 생겨도 이익이잖아요. 이자를 안 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제로금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왔는데 실제 뭐 미래를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1999년 일본에서 했고 2008년에 미국만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로금리는 뭐 이렇다고 시중금리가 제로까지는 안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도 잠깐 했어요. 예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예금 금리를 하면은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껴서 이렇게 원금을 잘라서 빼고 주죠. 그러니까 예금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도 하고 그래도 금리가 시중 돈이 잘 안 돌아갈 정도였으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은행들 보고 대출해라. 돈 있으면 중앙은행에 내치하지 말고 대출하라는 뜻이거든요. 시중에 돈을 돌게 하라. 그래도 여기 원금 손해 보더라도 중앙에다 가장 안전한 데가 중앙은행 금고니까 여기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대출사 띄면 더 위험하다고 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이 아주, 그러니까 2008년 그 세계 위기, 금융위기는 경제의 틀을 많이 바꿨어요. 통화정책도 바꾸나, 우리나라는 별 영향을 안 줬는데 바꿨다. 그리고 나서 통화정책도 틀도 변했어요. 이제 바뀐 게 거시 건전성 정책이 통화정책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통화정책이 금리나 통화량만 달려서는 안 된다. 더 다양한 걸 다뤄야 된다. 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 뭐 LTV나 DTI 규제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어떤 경기가 좋다고 해서 자산을 막 못 늘리게 해서 해야 된다. 예전에 우리가 DC 한도, 그러니까 은행들 대출 한도를 정해줬다고 1980년대 했다고 했잖아요. 그가 유사하게 그렇게는 못 해요. 이제는 자유화 시대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이 막 못 늘어나게, 대출이 늘어날 때면 페널티를 매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자산 지준제라고 그래요. 예금에만 지준을 매기는 게 아니고 자산이 늘어날 때마다 한국은행에도 예치하게 하는 제도를 하자. 뭐 그런 논의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로금리를 가면은 이게 대출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이익이에요. 금리가 워낙 싸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제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금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특히 일반 개인들은 예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전체로 보면은 저축의 주체는 누구예요? 개인들이죠. 그리고 차입 주체는 기업하고 정부예요.
그러니까 저금리로 갈수록 누가 유리해요? 기업이랑 기업하고 정부가 유리하고 개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별적 기능을 해야 된다. 그 금융의 선별적 기능. 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대출이 갈 수 있게 통화정책을 좀 잘 써보자. 이런 기능이 좀 증대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로금리를 쓰면은 금리가 제로로 간다고 해서 되게 금리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는 많아요. 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도 있죠.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붙어 있는데 금리가 아주 낮아졌다고 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못 받을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떨어질수록 자금 분배 기능, 금리의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가능한 자금 분배 기능이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초저금리는 짧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2010년 이후에는 통화 정책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아시고 이 정도는 아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투기, 투자. 투기는 영어로 speculation, 투자는 investment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다 머니 게임이에요. 투기나 투자는 머니 게임인데 이게 좀 개념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예전에는 investment라는 말, 투자라는 말은 금융 쪽에서는 안 썼어요. 40년대까지는, 50년대, 40년대까지는. 그냥 금융 쪽에 쓰는 건 전부 투기라고 해서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했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썼어요. 경제학에서 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비에 반대되는 것처럼 실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늘려가는 것. 이런 것이 투자였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투기라는 말 자꾸만 쓰니까 사람이 뭐가 좀 이렇게 그걸 권유하는 사람들이 좀 투기꾼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도 투자라는 말 쓰자 해갖고 투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 전에는 조금 그냥 투기하고 투자가 구분이 명확했죠. 실물 공장을 짓거나 뭐 이게 집을 짓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자동차를 사서 뭐 이렇게 자기가 운수업을 하거나 이런 것만 투자였고, 내가 뭐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뭐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시세 차익을 위해서 사는 것들은 전부 투기로 했죠. 근데 그게 좀 믹스돼 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쓰는 투기와 투자는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는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되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어디에 투자한다, 뭐 이런 개념들은 개인들이 하는 것은 사실은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 뭐 누가 뭐 저 사람 투기꾼이다 하는 말은 내가 하면 뭐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인 거일 수밖에 없다. 뭐 시세 차익을 추구한다거나 고위험 고수익 추구하거나 하면은 다 투기이고, 뭐 투자는 안정적인 거라지만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말 구분을 너무 하지 말고 그냥 자기 돈 벌려고 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사람 있죠. 집만 달랑 한 채 있고 투기와 담쌓고 산다. 나는 그런 사람들 얘기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투기를 안 하는 건가 아니에요? 투기는 이렇게 보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산이 있으면 금융자산하고 부동산하고 잘 적당히 섞여 있어야 돼요. 내 자산이.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한 뭐 4, 5억은 부동산, 또 뭐 5, 6억은 뭐 금융자산,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예금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부동산만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은행에 예금이라는 거 오히려 빚만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투기적인 거예요. 만약에 집값이 계속 올라오면 이익이 나죠. 집값이 떨어지면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개인들은 참 그런 상황에 지금 상당수가 빠져 있다. 굉장히 투기적인 상태에 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경제를 분석하면 이게 그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기가 뭐냐, 머니 게임이 뭐냐,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모든 건 우리나라는 조금 예는 아닌데 예인데 되게 뭐 주가건 외국의 부동산 가격이건 이것은 가격이 되게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되게 조금씩 상승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이게 가격인데 이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꾸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으면 망하는 거죠. 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는 사람이 많아야만 이런 사람 돈을 벌잖아요. 여기서 사 그러면 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떨어졌을 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때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더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때 팔아야지 더 안 오르는 거잖아요. 경제는 이렇게 이 진폭이 이렇게 큰 거보다는 진폭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같이 올라가더라도 이런 경제가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고 이때 팔 수 있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진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때 팔고 이때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진폭이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집을 그러니까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주식에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거의 올랐잖아요. 한 뭐 1997년하고 2009년 정도 이때만 조금 떨어지고 이때만 잠깐 떨어지고 다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게 적용이 안 되죠. 그냥 사서 묵히면 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집값은 되게 올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벌었죠, 그죠? 지금까지는 이때 뭐 2097년도 뭐 이때도 집 사는 사람이 지금까지 버텼으면 다 돈을 벌었습니다. 뭐 엄청 올랐으니까 서울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서울의 땅들은 올랐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을 옛날에 뭐 집을 사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최근에 이제 한 1, 2년 사이에 집을 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도 이게 이렇게 집값이 되면서 오르면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쪽으로만 오르면 결국 주식에 쓰는 말이 있어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렇게 해갖고서 결국 이렇게 부동산도 마찬가지 같아. 이렇게 오르면 떨어지는 것도 깊을 수가 있다. 최근에 부동산 값이 좀 떨어지잖아요. 안정되고 있고 이게 제 느낌인데 이건 앞으로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경기를 많이 분석해도 첫 번째 설명드렸나 옛날 지난 이야기만 잘 설명하는 거지 미래는 하나도 몰라요. 미래 쫙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미아리에서 핀 사람하고 별 차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믿을 건 없고 느낌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떨어지는 것은 9.13 정책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제 스스로 너무 무거워져서 경제는 항상 그래요. 끝없이 오를 수 없다. 이건 자연의 섭리처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가라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가봐야 아는데 이제 2017년, 18년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올랐지만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에는 이렇게 나쁠 때 산다는 것은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이때는 시장에서 공포가 지배합니다. 두렵죠. 다 떨어지고 폭락할 것 같고. 근데 이때 그 공포를 이겨내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이때는 어때요? 막 오르니까 다 욕심이에요. 이때는 사면 좋다. 탐욕. 이 탐욕을 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승리하는 길은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락장에서의 공포를 이기고 이때의 공포를 이겨내야 돼요. 다 무서우니까. 그걸 공포를 이기고 살 수 있어야 되고 상승장에서의 탐욕을
자제하고 팔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뭐 아주 멋있는 말인데 그걸 행동에 옮길 수 있느냐? 그건 뭐 모르죠. 그게 이제 이 주식 투자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장이 없었고 부동산은 상승장만 있어왔기 때문에 이런 탐욕과 공포가 교차하는 그런 시장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쭉 이제 제가 금융과 돈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이걸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돈 버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돈 버는 거는 좀 관계가 없고 뭐 마지막에도 뭐 별 돈 버는 관계 없는데 이 미국에서 이 돈 버는 얘기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경제학하고 심리학을 결합시켜서 하는 게 그래서 작년인가 노벨상 타신 분도 이거 행동 경제학 하신 분인 것 같고요.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조금 돈을 번다기보다는 내 돈을 지키는 기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적용은 안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런 부동산을 그냥 몰빵하듯이 빚내서 번 사람이 지금까지는 돈을 벌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상이 된다면 이런 행동 경제학,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 그다음에 경제학 이런 것들을 잘 결합시켜서 이건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장기적인 안정 투자를 하고 그리고 큰 돈이나 작은 돈을 동일하게 관리하라.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론이 뭐냐면 장기 평균 수렴의 법칙이 적용된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운동 선수나 그다음에 비행기 파일로트들이 여기 비행을 하는 걸 보면은 지난번에 잘했던 사람은 요번에 칭찬과 뭐 이런 옛날 이런 거 관계없이 다음 비행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못한 사람은 요번에 잘할 수 있다. 장기 평균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항상 일치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농구나 프로농구나 프로야구 대타나 이렇게 쏘는 사람을 쏠 때 이 사람이 평균 타율이 있고 최근에 못 쳤어. 그럼 그런 사람을 내놓을 거냐? 최근에 잘 쳤어. 근데 평균 타율은 별로 안 높아. 그럼 누굴 대타로 쓸 거냐? 이제 그런 결정이죠. 그러면 이 행동 경제학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최근에 못했던 사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행동 경제학 무시하고 그냥 한번 확 한탕 하려고 그러면은 평균은 낮더라도 지금 잘 치고 있는 사람을 또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행동 경제학인 그런 거고 또 두 번째 그래서 펀드 같은 거 고를 때 최근에 막 좋았다는 펀드는 고르지 말라. 그건 앞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되게 장기적으로 수렴한다. 뭐 그런 게 이제 행동 경제학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는 이게 다 마음의 회개가 있어요. 돈을 다르게 보는 거야. 같은 돈이 아니고 내가 돈을 뭐 유산으로 받았거나 아니면 복권이 당첨됐거나 이런 돈은 그냥 우습게 보는 거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을 막 쓰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돈을 똑같이 잘 관리해라. 그럼 마음의 회개를 극복하고. 왜냐하면 그래서 돈이 딱 생기잖아요. 만약에 뭐 그런 기회는 없지만 꽁돈 같은 게 생겼다. 그럼 바로 쓰지 말고 일단 통장에 넣어라. 넣어서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묵혀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일반 내가 월급 받는 돈하고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아껴 쓸 수 있다. 뭐 그런 거 하는 게 행동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보니까 행동 경제학 책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그게 뭐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아니라 돈을 되게 지키는 걸 잘 지키고 관리하는 기술을 많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행동 경제학 책들은 최근에 국내에 번역된 게 많으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경제학하고 돈 버는 거는 관계 없고 이제 이 돈이 흐르는 어떤 흐름 구조 뭐 이런 걸 이해하는 거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자기가 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이제 뭐 이 정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 주변에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참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조금 기를 수 있는 거. 그런 강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강의는.